네, 안녕하십니까. 헌법 이주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헌법은 이번에 그 책, 저번에 저 기본 입문 강의 들을 때 책 사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책 안 바꾸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책 바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책을 저도 사서 보니까 전면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판례 들어간 것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문장 중에 이제 시험에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다 빼셨어요. 이게 예전에 그 정해철 교수님 책이거든요. 이게 원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맞아 김영 교수님이 거기다 이제 판권을 사서 이 문구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뺄 건 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이라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이제 기존에 그 법행 기출문제 표시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재로 법행을 계속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법행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출 표시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5급 시험하고 변시만 기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법행이 당당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법행이 왜냐면 법행이 지금 현재 헌법 나오는 시험 수준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시가 제일 높았지만 이제 사실 빼고서는 법행이 압도적이니까 뭐 이걸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행 그 기출 표시를 확실하게 넣으시고 그러시는 바람에 책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글씨가 좀 작아지고 양을 좀 더 이렇게 우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제가 앞부분 좀 이렇게 보니까 앞부분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더 넣은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책 사는데 일단 뭐 돈 아끼지 마시고요. 그 있으면 작년 책 그래도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헌책방 가서 파시고 그러면 아마 절반이라도 일단 회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죠. 하루에 한 우리 해보니까 한 60페이지 정도씩 나가야 되는데 앞에 파트는 원래 헌법 총론이 아니고 우리 이 로스쿨 헌법은 기본권이 먼저입니다. 기본권이 뭐 그게 맞죠. 왜냐면 기본권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기본권이 거의 한 출제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이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헌법은 이렇게 되게 그 잘 본 민법용법을 잘 보신 분들도 헌법을 막 11개 이렇게 틀리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헌법에서 4개 틀린 분도 있고. 근데 나머지 다른 과목을 물론 좀 약간 절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이 헌법 같은 경우가 제일 좀 이렇게 등락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처음부터 잘 보신 분은 계속 잘 보시는데 어, 좀 약점 잡히신 분들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민법이나 형법은 한 만큼 실력이 잘 나오는데 헌법은 한 해도 압도적으로 많이 해놓지 않으면 그렇게 갑자기 실력이 이렇게 오르질 않습니다. 이게 참 헌법이 왜냐면 계속 예상을 깨거든요. 부속법률 공부를 많이 했을 때는 부속법률이 안 나오고 어? 계속 판례를 결국은 기본인 판례를 제일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고 부속법률은 그냥 재수가 좋으면 합격하는데 더 도움이 될도록 많이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더 기대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속법률은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만 시험에 여기 기출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나머지 뭐 국회법이라든가 통치구조나 이쪽에서 시험 문제 그 부속 문제 나오면 부속법률 나오면 뭐 꼼짝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메꿀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속법률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부속법률 하셔도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적이 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여기에 그 법원조직법 같은 게 이제 뒤에 보면 법원법에 있단 말이에요. 법원 나온 쪽에. 근데 그 법원조직법에 우리 기출 김영 교수님 교재에 여기까지 가령 뭐 6, 8조 1항이 만약에 소개가 돼 있었죠. 그럼 2항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열심히 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시용 원래 그게 한 1800페이지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있는데 거긴 있어. 이거. 아니 당연히 있지. 그 백과사전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 다 그죠? 근데 그걸 봐 그렇다고? 그건 좀 너무 오바죠. 그래서 그냥 이 책으로 돌리고 어? 문제집을 어차피 문제집으로 한 3번 이상 이게 기본 3번에 문제집 한 3번 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그렇게 해야 실력이 좀 오르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뭐 다른 직렬 하시다 오신 분들도 이 법행 쪽은 문장이 일단 깊습니다. 되게 그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문장이 깊고 이래서 계속 그 점을 주의하셔서 보시고 계속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우리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기출문제로 복습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도 써 있지만 그래서 기출문제 이제 보실 때 뭐 이걸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 뭐죠 우리가 많이 법행 바이블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김희영 교수님이 그 변호사 시험 그쪽 관련돼서 OXG 그걸로 보셔도 되는데 보실 때 정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정답 말고 나머지 4개 있죠. 응? 나머지 지문들 거기로 체크하셔야 돼요. 거기로.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 지문이 물론 우리 시험은 기출 지문이 다시 나올 확률이 다른 직렬 시험보다 좀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 문장들이 길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면 시험 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문장이 자꾸 나옵니다. 자꾸 나오니까 더더욱 기출 지문들이 특히 해설 지문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해설 지문까지 하면 우리 그 바이블만 해도 문제 지문이 5개 이렇게 있으면 해설이 막 2페이지씩 되죠.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익숙하게 보시면서 핵심 어구 위주로 보는 맞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실이 그리고 오늘 어제도 여러분 여기서 하셨죠? 위에 뭐 전자칠판 공사한다고 이번 주까지만 여기서 하고 저도 이 강의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눈이 아파요. 마스크에다가 지금 마스크도 이 속에 지금 끼고 해야 한다고 해서 뭐 있잖아요 지금 틀로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까지만 참 다행히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만 참으시고 4층에서 다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뭐 주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이라서 뭐 목차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기본권부터 한번 보죠. 보시면 기출 표시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행 기출 근데 이제 여러분 너무 기출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 기출 문제 나왔다 해서 다른 지문에서 안 나왔다가 아니에요. 그 해에 거기서 나왔다는 거지. 계속 지문은 몇 년에 걸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최근에 기출 표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책 자체에 한번 푹 빠지셔가지고 여기 그 책 자체에 한번 빠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그 과목보다도 헌법은 특히 판례가 거의 뭐 교재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판례를 여러분들이 문장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 결론은 항상 우리가 결론을 외우실 때 위헌 판례들 있죠. 위헌하고 뭐 그 다음에 헌불 그러니까 위자 들어가는 애들은 다 한정위헌 한정합헌 이런 쪽 애들은 다 무조건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합헌 판례들은 암기까지 할 필요 없죠. 나머지 어차피 다 합헌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중에 이제 1년치 최신 판례 할 건데 그 최신 판례에서는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토탈 한 2문제? 그러니까 2문제 하면 그게 보통 한 해에 한 20개 정도에서 그 볼만한 판례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채우면 문제가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또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 집중해서 뭐 최근 몇 년간만 그것만 본다. 막판에 그것만 보다 다 떨어집니다. 그죠? 계속 기본기 보셔야 돼. 기본기. 민법도 뭐 최신 판례 마지막 최신 판례 이거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최신에 올인하지 마시고 예전에 뭐 사법시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통했지만 이 법행 쪽은 또 이상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에 계속 봤던 지문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 정도만 합시다. 일단 오리엔테이션 그 정도로 하고 자 보죠. 기본권 총론부터 갑시다. 자 2페이지 가죠. 1장에 자 기본권 보장의 역사 이건 뭐 여기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요. 그 영국, 미국, 프랑스 이게 이제 우리가 비교헌법이라고 그러죠. 비교헌법의 하나 이제 헌법 쪽에서 학계에서는 제법 유명하지만 시험 쪽에서는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과감히 제끼고 그 현대적 전개 거기만 보죠. 거기만. 집에 가서 그렇다고 제꼈으니까 나도 제끼자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그냥 방어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방어적 우리는 수동적인 공부도 좀 방어적인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한번 상식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인권의 사회화부터 거기서부터 잠깐 보죠. 인권선언의 사회적 표시가 된 게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거. 그죠? 이것도 다 뭐, 거의 이제 기출 표시 아무 데도 안 돼 있죠. 그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이 학쪽은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받으시고. 자연권 사상이 부활된 건 현대 인권헌법이다. 현대 인권 보장. 현대가 하는 건 보통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를 현대 헌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현대 국가. 그래서 천부인권론의 이념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다. 왜? 사람이 하도 죽으니까. 그죠? 2차 대전 때 뭐 거의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 인구가 22억입니다. 22억. 22억인데 1억이 죽었어요. 그럼 22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거 엄청나죠. 그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휩쓸어도 뭐 그 정도까지 안 죽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권보장의 국제화는 이건 넘어가시고, 제3세대 인권. 제3세대 인권에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게 약 10여 년 전에 우리 법행 단골 기출 지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계속 주의는 하죠. 그래서 1세대 인권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이제 경제사회 문화. 이해는 되시죠? 그죠? 경제사회 문화 당연히. 그다음 3세대가 이제 연대권인데 그 3세대 내용이 경제발전, 환경, 평화, 인류 공동체 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통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의 그 1948년에 나온 박스 두 번째 거 있죠?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낸 적도 있어요. 그 우리 기출문제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바이블에. 거의 이제는 뭐 고리짝 시대 얘기죠. 그런 거 나온 옛날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기본권 이제 성격.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 들어갑니다. 기본권의 성격은 우리 이중적 성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주관적 권리면서도 객관적 질서. 그래서 이중적 성격이 그 성격론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것들 그 성격론의 배경 보시면 세 번째 같은 말이 반복되죠. 주관적 권리면서도 객관적 질서.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나죠다. 내가 이제 계속 국가로부터 뛰쳐나오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시작이 자유권에서 시작이 돼서 계속 이렇게 뛰쳐나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기본권은 뭐 성격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주관적 공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계속 공짜가 국가니까 그죠? 국가를 상대로 나를 내비둬. 뭘부터 내비둬? 국방, 납세 이런 거 있죠? 기본 의무 두 가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발 날 더 이상 돈 좀 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뛰쳐나가기 시작하다가 국가에게 현대 사회국가로 들어오면서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죠. 우리 바이마르 헌법 때부터 시작해서 생존권적 기본권이 뭐니 해서 국가에게 세금 낸 만큼 나를 돌봐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국가에 대한 성격이 이 주관적 성격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질서. 그죠? 이걸 이제 객관적 사회 질서라고 하는데 객관적 질서성으로까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또 시 좋게 제3자가 등장하는데 이 제3자는 거의 국가급이야. 그죠? 영향력이. 그래서 제3자가 국가가 나를 괴롭히듯이 제3자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는 강력한 변호사 집단이라든가 뭐 김현장을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붙으면 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법상 계약으로 묶여 있지만 이 계약이 내 의사에 의한 계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 좀 처리해달라. 얘 좀. 근데 국가가 왜 여기를 어떻게 끼어들어? 민법이란 법이 있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국가 이 기본권의 성격이 주관적 공권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회질서성이란 이중적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국가를 압박을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압박되는 것이 국가가 제3자로 하여금 나를 건들지 않도록 도와줘. 이게 바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그 10조 후단이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바로 여기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아니면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 헌법과는 통합론적 헌법관. 헌법과는 이제 더 이상 아예 빼버렸어. 그죠? 교수님이 아니 안 뺐나? 저 총론에 있나? 거의 이제는 하지도 않는 헌법관인데, 예전에는 헌법관 얘기 없이는 헌법을 강의도 안 했습니다. 헌법 교수님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빼버렸죠. 그래서 이 통합론적 헌법관이 좋은 일 한 게 몇 개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이론적이죠. 그죠? 이론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본권에 대한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이중적 성격에 대한 헌재 판례가 보시면 이제는 한 번 보면 처음에 볼 때 이런 게 있나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라든가 정치적 기본권, 방송의 자유 거기 보시면 전부 밑줄 친 거 보시면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헌법 공부하면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라 이제는 거의 지금 이때 보고 보지도 않아요. 그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보시고, 직업의 자유도 보시면 주관적 공권성이 있고, 네 번째 줄 사회적 시장 경제로서의 객관적 법칙성 요소요다. 그래서 모든 기본권은 다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박스까지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헌법 구조적 영향. 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그냥 거의 이제 나오지 않은 부분은 예전에 제가 이거 미련스럽게 다 했는데 나오지 않는 건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어차피 뒤에 그리고 또 관련돼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안 읽어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보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기본권하고 제도적 보장은 좀 대립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그 박스부터 먼저 보시면 헌재 판례가 있어요. 우리 법원의 단골 출제죠. 17년, 19년. 그래서 기본권 보장은 네 번째 줄 보시면 최대한 보장입니다. 최대한 보장. 그리고 제도적 보장은 마지막 줄에 보시면 최소한 보장. 그래서 제도적 보장은 뭐냐 했더니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냅두면 누군가는 폐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지를 못하게 아예 헌법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헌법에 그와 같은 제도를 넣어두면 헌법 개정이 법률 개정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화국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헌법은 개정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도적 보장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뜻이 최소한 보장. 최소한 보장. 그래서 이걸 말바꾸기를 장난 많이 치는데 뭐 속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제도적 보장은 첫 번째 줄 객관적 법규범입니다. 주관적 권리가 아니고. 따라서 제도적 보장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왜? 주관적 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객관적 법규범성 때문에 헌법 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래서 제도적 보장의 의의로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거기 이제 예전에 자주 나왔던 게 일단 의의는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폐지나 본질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고, 예전에 이제 칼 슈미트가 이걸 막 주장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배분의 원리라는 걸 주장해요. 배분의 원리. 배분의 원리가 딱 한 번 기출되는데 뭐냐 이게. 그죠? 배분의 원리는 말 그대로 배분이 뭐예요? 나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누어서 여기가 기본권이고 여기가 저 통치구조예요. 여기가 통치구조. 우리가 헌법의 구조는 기본권과 통치권과 기본권이죠. 그죠? 기본권과 통치구조인데, 그래서 그 괄호 보시면 그 개인의 자유 영역은 원칙적으로 무제한. 얘는 무제한. 그리고 여기는 제한. 왜냐하면 통치구조 우리가 국민이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무제한과 제한, 이 배분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권이고, 제도적 보장은 순전 이쪽이죠. 통치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장은 배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려운 말 하나 집어넣고 이거 해석하는 거를 계속 시험 문제로 우려먹었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또 역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 약간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제끼긴 불안한 것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역시 또 수비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제도적 보장은 결국은 만드는 게 누굽니까? 입법기관이죠. 그래서 입법기관에서 법률을 제한될 수 있다. 그거. 제도 자체는 폐지 못하죠. 왜? 헌법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칼슘이트가 한 얘기 그게 전부다. 그래서 그 문장 자체가 계속 포인트였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별로 안 지켜지는 게 그 3번의 제도적 보장과 규범 통제 바로 위에 보시면요. 옛날에는 제도적 보장하고 그 기본권 보장을 따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가 같이 다닙니다.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딱딱 기계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했더니 복수정당제도 오더라. 응? 이렇게. 그래서 그 표현만 좀 봐두십시오. 이게 헌재 판례 표현이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고 상호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왔던 표현 중에 그 나왔던 게 3번에 보시면 제도적 보장은 침해를 이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기본권 보장은 근데 제도적 보장은 헌법소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지만 제도적 보장은 여전히 재판 규범으로는 쓰입니다. 재판 규범으로. 그래서 재판 규범으로는 쓰인다. 제도보장도 계속 그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딱 한 줄짜리 기출지문. 기본권은 헌법 개정 권력을 기속하지만 제도적 보장은 헌법 개정 권력을 기속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헌법을 아무리 바꿔도 기본권은 못 바꾸죠. 인간의 권리 어떻게 바꿉니까? 헌법이 아무리 개정돼도. 하지만 제도 보장은 헌법이 바뀔 때마다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정 권력을 기속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줄로 해놓고 또 우리 장난치는 걸로 계속.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주체. 요즘 아주 유행하는 파트죠. 기본권 주체 사실 몇 개 안 돼요. 법인, 외국인. 자연인은 당연히 기본권 주체니까 시험 낼 게 없죠. 그래서 민법처럼 무슨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뭐 피한정 후견 이런 식의 나오는 게 민법의 그 앞부분이라면 헌법의 앞부분은 이 기본권 주체입니다. 주체. 그죠? 자연인은 나오지도 않아요. 자연인은 뭐 거의 다 아니까. 근데 이제 맨날 나오는 게 뭐 외국인. 그래서 외국인은 아예 박스로 만들어 놨죠. 예. 한번 볼까요? 예. 자, 기본권 능력과 행사 능력은 뭐 헌법이랑 민법은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니까 됐고. 그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헌법에 그 유일하게 연령이 나와 있는 게 대통령 피선거권이죠. 40조. 여러분 그렇다고 헌법을 뭐 조문을 안 보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헌법 조문 당연히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130조가 다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조문 문제도 꾸준히 나온단 말이에요. 적게는 2개, 많으면 4개. 아니면 조문을 막 여기저기로 흩뿌리죠. 그 조문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판례에다가 조문을 싹 끼워 넣어. 그래서 어이없이 조문에서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피선거권 25세, 뭐 선거권 18세 이런 건 다 법률에 있습니다. 헌법에 없고. 법률에. 예. 이거 선거권 아직도 19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8세. 예. 그리고 행사능력하고 기본권 행사능력하고 민법상 행위능력은 유사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연인으로 가시면 자연인에는 이제 태아하고 초기배하고 구별 차려놨죠. 그죠? 태아는 이거는 뭐 제가 강의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입문 강의 때도 했고요. 태아하고 초기배하는 맨날 구분하는 게 이미 공부하신 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자, 생명권의 주체가 되느냐. 그죠? 예, 안 돼요. 초기배하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죠. 얘는 당연히 생명권 주체인데 인정되지. 얘가 문제지, 얘가. 그죠? 얘가. 이게 돼버려. 초기 배아는 수정 후 착상 전의 상태입니다. 수정 후 착상 전. 생물학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몰라. 수정 후 착상 전 상태인데 얘가 이제 발전하면 태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아직은 아니어서 생명권 주체는 안 되는데 그래도 보호를 해주래. 이번권 보호 의무. 그래서 얘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얘 때문에.
얘가 아니었으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죠? 그래서 초기 배아 거기 이거 맨날 나와도 또 깜빡깜빡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자. 뜬금없이 이렇게 한자를 쓸 때가 있어요. 아직도 안 바꿨네. 자, 사자는 도대체 누구냐? 죽은 사람에게도, 아니, 죽은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망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후손의 인격권이에요.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뭐, 미성년자 기본권 당연히 있죠. 아니, 태아도 있는 판에 그 미성년자 없겠어. 미성년자는 그 두 번째 줄에. 학생의 학교 선택권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문화향유권. 문화향유권. 그 다음에 당구장에 관련돼서는 청소년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 당구장에 요새 뭐 청소년 많이 다니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이 안 가도 저도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거의 안 가죠. 그 다음 외국인은 뭐 외국이 누구냐? 첫 번째 줄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플러스 무국적자예요. 무국적자도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다 외국인이야.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그 이제 밑에 별개 문제 여기는 박스로 보는 게 낫습니다. 자, 박스로 갈까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OX 같은 걸로 옆에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아요. 이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게 딱히 있느냐? 원래 외국인도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정되는 건 외국인에게도 죄다 인정됩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 생명권은 다 당연히 인정. 5. 평등권. 이게 평등권이 최근에 이거 기출 표시 안 돼 있네. 평등권이 우리 그 법평에서 문제 한번 나와가지고 그때 어려웠었죠, 되게. 2019년 문제인데. 평등권도 외국인의 당연히 기본권 인정되죠. 근데 이게 뭐가 때문에 헷갈리냐면 상호주의가 있어요. 상호주의. 그죠? 그래서 상호주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인정되는 만큼 그 나라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인정되는 만큼만 인정해 주겠다. same.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평등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평등권 전체는 당연히 주체성 인정되고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거죠. 제한이. 근데 이걸 기출로 바꿔놓은 거 한번 나중에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가서 바뀐 거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못 풉니다. 그래서 그 기출 지문 자체를 여러분이 아예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원래 인정되는데 안 되는 게 있죠. 두 번째 줄. 입국의 자유. 근데 출국의 자유는 그러면요. 출국의 자유는 인정돼요. 그죠? 입국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지만 출국의 자유는 일단 적법하게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들어온 사람이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가게 해야지. 우리가 무슨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죠? 출국의 자유는 인정입니다. 입국의 자유는 X고. 그랬더니 네 번째 줄. 그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요? 그러니까 입국을 허가를 안 받고 들어온 사람도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다 인정해 주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다 인정됩니다. 우리 좋은 나라죠, 그죠? 작년에 나왔어요, 여기. 이거 이제 법행 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판 청구권 다 인정된다. 불법 체류 중. 이 불법 체류 중 외국인들이 자꾸 요새 그 판례가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유튜브 보면 막 우리나라 좋다고 그 보면 막 국뽕에 취하잖아요, 그죠? 그럼 알고리즘에서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옵니다. 한자 보다 어느새 시간이 막 흐르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다음 경제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에서 이제 많이 나온 게 직업 선택의 자유. 조심할 거는 일단 직업 선택의 자유, 토지 소유권, 광업권 인정되는데 제한받습니다. 제한받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온 게 거기 그 박스에 나온 거죠. 외국인에게 두 가지를 묻죠. 직업의 자유랑 직장 선택의 자유를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직장 선택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직업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됩니다. 대놓고. 근데 웃기는 거는 직업의 자유가 레벨이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성격, 이게 특정한 성격. 영업의 자유, 무슨 자유, 무슨 자유에서 이게 직업을 이루는 여러 가지들이 다 모여서 전체 직업의 자유가 되는데 그와 같은 직업의 자유는 부정합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부정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정을 해. 약간 그래서 모순을 담고 있는 판례다 보니까 판례들 원래 좀 구체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은 웃지 못할 이런 모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렇다고 직장 선택의 자유가 외국인이 막 들어와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달간 3번의 기회를 줘요. 2달간 3번의 기회. 그러니까 그 산업연수생 뭐 이런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직장 선택의 자유야. 그죠? 그때까지 만약에 또 한 번 선택하면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상당히 압박적인 자유입니다, 이게. 그래도 어쨌든 세 번째,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써요.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바로 밑에 나오죠. 헌법에서 인정한 직업의 자유는 바로 밑에죠.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 밑으로 세 줄 내려가서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 이런 표현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면 법률상 기본권은 헌법상 기본권을 안 쳐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은 하고 법률상 기본권은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법률상 기본권은 안 쳐줘요. 헌법이니까 헌법상 기본권만 중시합니다. 자, 그다음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당연히 인정 안 하지, 그죠? 외국인은 정치하고 외국인 정치자유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을 바꿔버리는데 안 되지, 그죠? 그래서 특히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은 안 되는데 또 예외가 있죠. 항상 그놈의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그 주민투표권 같은 거, 그죠? 네 번째 줄 보시면 주민투표권 인정. 그 다음에 밑에 지방선거권에서의 선거권 인정. 피선거권 X, 피선거권 아니고 선거권까지만. 선거권까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피선거권 가지려면 이제 귀화해야죠. 귀화. 아직까지는 오케이. 그다음 망명권. 망명권은 예전 판례가 그게 언제 판례예요? 84년 판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난민법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미약하지만 법률상 난민 신청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그러니까 아직 헌법상으로 아니에요. 헌법상으로 아니고 난민 신청권만 인정. 그것도 근데 여기 기초로 근데 좀 잔다는데.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재판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청구권적 기본권 인간의 권리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라기보다는 국민의 권리에 가깝죠. 그죠? 국가한테 뭘 자꾸 요구하죠. 근데 이제 재판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라기보다는 인간의 권리에 가까우니까 재판 청구까지는 그래도 쉽게 인정을 해주고. 뭐 외국인은 막 아무나 빵에 보내도 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게 또 나옵니다. 국가배상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있죠. 걔네들은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 아예 조문에 있어. 상호주의. 여기 빠지는 게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냐면 형사보상 청구권이에요. 형사보상 청구권은 상호주의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속습니다. 청구권이네 하고 속아. 왜요? 아니 청구권이라 속는다니까. 청구권이 3개 나와요.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보호 청구권. 그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근데 형사보상 청구권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가?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나올 사람들이 억울하게 빵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억울하게 나중에 무죄로 나왔는데 불기소나 무죄로 나왔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돈 주는데 외국인은 억울하게 가둬도 괜찮아요? 눈 파란 양반 미안 이렇게 보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돈을 줘야죠.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권은 외국인에게 그냥 인정되는 거야. 그냥.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시험장에서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기계적으로 돌아가거든요. 탁탁탁탁 돌아가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할 여유가 없어. 특히 우리 시험은. 그래서 우리 시험은 반복 기계 이게 생명입니다. 탁칙탁칙 이렇게.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반복해야지 뭐 어떻게. 자기 머리를 기계로 만들어야 돼. 기계로. 자,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죠? 왜냐면 사회적 기본권도 재정이 필요한 게 사회적 기본권이니까 남의 나라 사람 우리나라가 왜 해줘? 그죠? 그래서 이게 잘 안 해주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예외가 있는 게 부모의 자녀 교육권,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 쪽에 가까운 건 인정해요. 환경권, 건강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주 핫뜨거운 영역입니다.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는 원래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기출문제의 병향이 바뀌면서 지금 거기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근로의 기본권은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죠?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되네. 라는 지문이 떴습니다. 변시에서도 뜨고 법행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자 원래 근로의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원래 나뉘거든요. 이렇게 나뉘는데 당연히 일할 자리는 야 우리도 없는데 너희들 왜 줘서 안 주죠. 하지만 환경은 더러운 환경은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거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외국인에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니까 외국인에게도 근로의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세모죠. 그죠? 객관식에서는 틀리는 걸로 하잖아 원래는. 근데 이 문장을 갑자기 시험 문제 내버린 거예요.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그 문장을 내고 이거 맞았지 이래버리니까 이제 맞는 걸로 가버립니다. 아시겠죠? 기존에는 이렇게 나눠서 낼 때는 나눠서 내니까 당연히 통합을 하면 틀린 게 됐는데 반 맞고 반 틀리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문장을 들이밀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 지문 틀린 거 없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게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해? 에이씨 맞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 아니 명시로 써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내면 나눠서 적응하시고 나눠서 내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누가 항의해서 바꾸지 않은 이상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쪽은 그래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는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항의라도 많이 하죠. 5급 시험이나 이쪽은 항의도 안 해. 그냥 냅둬요. 그죠? 거의 발표도 되게 빨리 나오고 이러니까 뭐 우리도 물론 빨리 나긴 하지만 침묵하는 다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개기질 않아. 사시나 이런 쪽에서는 막 죽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쪽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마음 편하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바빠지죠. 이렇게도 해도 맞는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게 됐어요. 자, 그다음 법인 기타 단체. 자, 법인에서는 우리 사법인하고 이제 2번이 보면 공법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법인 쪽은 거의 시험에 나올 문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장만 좀 보시면 맨날 나오는 게 법인도 당연히 주체가 될 수 있죠. 첫 번째 줄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당연히 법인에 적용된다는데 이 성질이 뭐냐면 인간의 육체와 관련되지 않으면 다 인정해요. 그죠? 그래서 육체와 관련된 부분은 법인은 육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다 인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 비영리 가리지 않고 죄다 인정입니다. 그죠? 사단, 재단, 영리, 비영리 가리지 않고 이 문장 통째로 나옵니다. 맨날. 연속 나왔는데 연속. 그죠? 16, 19, 20. 법행 아주 단골 출제 지문. 그 다음에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에서는 두 번째 줄 나오죠. 육체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은 그 다음 심리적, 정서적, 신앙, 양심 이런 건 인정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인격권 이거는 육체, 심리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법인에게는 두 번째 줄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근데 갑자기 그 사제 광고 사건에서 사제 광고 뭐예요? 신문에다가 미안합니다, 사죄합니다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사제 광고인데 이게 위헌 나왔죠. 왜요? 양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어기게 하니까. 근데 갑자기 법인에게도 인격권 인정합니다. 마지막 줄에. 법인에게도 인격권 인정. 이게 동아일보 사건인데 나중에 MBC에서도 한번 이 사제 이 인격권을 또 인정해요. 2010년경쯤에. 그래서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에게도 인격권 인정. 조심할 거. 양심의 자유는 여전히 X예요. 양심의 자유 인정 안 합니다. 양심의 자유가 인정이 되려면 법인의 대표자라고 바꿔야 돼. 법인의 대표자. 그래서 법인의 인격권까지만 인정. 나머지 인정 안 하고요.
그다음에 거주 이전 결사 이런 건 다 인정이 되고요. 근데 예술의 자유도 예술 출판자는 법인의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인정. 그다음에 이제 선거권은 이제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국민투표 이런 거는 우리 손으로 해야 되니까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관 여기도 시험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원칙적 부인이에요. 국가기관 공법위는 원칙적 부인입니다. 그 1번, 2번 제목이 원래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외적 인정입니다. 예외적 인정. 그 언제 인정이 되느냐? 국가기관 공법인이 오로지 공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되죠. 그런데 보면 국가기관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성격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적인 성격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대통령이라든가, 그죠? 거기 나오는 게 대통령, 뭐 지방자치단체 장, 응?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 빼고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원칙적 부인에서는 우리 법행에서 나왔던 지문이죠. 두 번째 줄, 기본권 수범자일 뿐 소지자는 아니다. 이제 수범자가 뭐냐면 이제 뭐 어떤 걸 따라야 하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수범자, 기본권을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거기 보시면 뭐 상임위, 국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자치단체 장, 계량조합, 경찰공무원 주인 부인한 바 있다. 이거 이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뒤집힌 애들이 속출합니다. 이대로 믿으면 안 되고 확고부동한 거는 일단 뭐 국회의원도 사실 피선거권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인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런 거 빼고 계속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죠. 그 두 개 있습니다. 농지계량조합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말고 지방자치단체. 걔네들만 표시해 놓으세요. 지방자치단체하고 농지계량조합은 기본권 주체성이 없는 가장 확실한 애들이야. 나머지는 다 인적인 성격이 있어요. 물론 뭐 상임위 이런 애는 아니긴 하지만 그건 제끼고. 주체성 부인.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갑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는 안 된다. 권한이 침해되면 차라리 그 권한 침해를 청구할지언정 헌법소원은 안 됩니다. 헌법소원은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단체장은 여기서 안 된다 이러지만 뒤에 가면 또 되는 게 나와. 그러니까 단체장은 세모예요. 세모.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도 경찰 자체로서 뭐 문제 삼을 때는 인간의 성격을 강조할 때는 또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판례 자체가 검사가 발부한 형 집행장에 의해서 검거된 벌금 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 경찰 공무원이 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이때 경찰은 직업으로서의 경찰로서 검사를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뭐예요? 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왜? 공권력 수범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밑에 세 번째 줄.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각하돼 버렸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바로 원칙적 부인되는 예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예외적 인정이 당연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개인의 지위를 겸할 때 대통령 뭐 거의 단골 출제죠. 대통령은 그 밑줄 친 거 보시면 일반 국민으로서는 넘기셔야지. 그게 아니고 뒤에 두 번째 달라.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해서 정당 활동할 수 있는 사인, 그 사인의 동그라미 치시고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 봉사자로서는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 동그라미. 이렇게 사인과 공인의 두 가지 성격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려면 전자일 때. 그래서 대통령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문제가 나오면 객관식에서 많이 틀리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좀 요새 이상해졌다고. 이거 나중에 객관식 기출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장은 그 하남시장이 이게 뭐 공지가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직의 상실이라는 개인적인 불이익과 관련된 공무당인권을 다투고 있어서 주체성 인정합니다. 그죠? 이렇게 단체장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단체장 뭐 90일 전에 뭐 사퇴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관련돼서 역시 헌법소원 적격 인정하고 이랬으니까. 그다음에 나와보면 공법인 예외. 공법인인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죠. 두 번째 달아 보시면 지금 법인 되기 전에 영조물일 때 해당했던 서울대.
지금은 영조물 법인이 됐죠. 예전에 영조물일 때. 그 다음에 강원대. 그 다음 세무대학교. 여기는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 대학의 자율성이 있죠. 그것도 기본권이니까 그때 인정했죠. 그 다음에 KBS. KBS도 인정. 언론의 자유 주체성. 그 다음에 방송문화진흥. 이게 MBC예요. MBC는 역시 사업자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그래서 밑에 판례가 2014년, 아까 2010년, 2014년 판례구나.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업관 밑에 줄 보시면 영업활동 일환으로서 방송 광고를 판매한 지위에서 제한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체성 인정.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안전법상 공제회. 공제회도 공법인, 사법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줄 보시면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그럴 때는 인정. 공제회가 뭐냐면요. 일종의 그 보험하고 상조회 이런 거에 그 결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 보험이나 뭐 보람상조 이런 식으로 상조는 우리가 전 국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이 학교안전법상 공제회는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만들어진 보험이나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 막 이런 거 있죠. 학생들 막 창따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여기서 메꾸는 겁니다. 왜 군인 공제도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군인에 관련된 것만 만들어진 그런 보험이나 이런 거 관련된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사자들이 인원수가 꽤 되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학교 많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따로 지들끼리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성격이 그럼 뭐냐 했더니 공법인, 사법인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체성 인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얘들이 또 많이 나오죠. 권리 능력 없으면 우리가 보통 등기를 안 하는 법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아예 기본권성이 없는 게 아니고 대신에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대표자가 있어야 돼. 대표자. 그 1번입니다. 번호 보시죠. 1번. 그 다음 2번에 독립해야 돼요. 독립적이어야 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놨죠. 거기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기성의 이사회 X,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X. 왜? 독립성이 없어서. 하지만 대한예술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 있죠? 인정. 이건 인정. 왜냐하면 독립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연필로 OX 해놓으세요. 그럼 이제 눈에 다음에 볼 때 축축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당입니다. 정당은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데 정당도 인정돼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선거에서의 평등권 생각하시면 돼요. 선거에서의 평등권. 아니면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 그래서 당이 3개 나오죠. 다 등록이 취소한 애들인데 사회당은요. 인정입니다. 사회당 인정. 사회당이냐 녹색 3인당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정당이 만약에 그 대표자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회당은 봤더니 그 실질이 두 번째 줄 실질이 유지 그 얘기는 대표자가 있고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인정해. 얘들 인정. 근데 녹색 3인당은 실질이 없어. 그래서 X.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얘는 진보신당이었어요. 진보신당. 얘들도 이게 없어. 그 실질성이. 그래서 X. 얘들은 뭐 나올 일은 좀 드물고 사회당, 녹색 3인당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뭐 굳이 이런 걸로 진보신당 이제 강의할 때만 제가 편의성 때문에 한 거지 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오네 안 나오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의 포기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 없는 이거 기본권 포기 우리 할 수 있어요? 기본권 포기라는 말을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 뭐예요? 기본권이 없어지네? 난 죽어야지. 그럼 인간 인격권이 없어져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포기는 우리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3번 보세요. 기본권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냐면 두 번째 줄 기본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고 부분적 일시적 정지될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기본권 포기가. 그래서 기본권 포기는 그 한계에도 보시면요. 이거 뭐 나온 적이 없어서 아예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이제 3번에 보시면요. 기본권 포기가 있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비례원칙에 구속되고 기본권 포기가 있더라도 국가는 비례원칙에 따라 기본권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를 막 인간의 생명권을 조진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권 포기는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맞을 수가 없는 이론이에요. 우리 뭐 자살도 인정 안 하는데 뭐 당연히 이론 되죠. 자, 그 다음에 기본권 효력입니다. 효력. 그래서 포기는 아예 그냥 여러분 공부 포기하시고 하지 마시고. 자, 효력 갑니다. 효력. 자, 기본권의 효력은 크게 두 가지죠. 아까 우리 그림에 나온 것처럼 대국가적 효력,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대사인적 효력. 그래서 대사인적 효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에 관련돼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으로는 우리 뭐 예전부터 있었죠. 우리 국가적 효력은 크게 세 가지: 권력 작용, 관리 작용, 국고 작용,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하는데, 이게 행정법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공권의 적용을 받고요. 공법, 공권 관계라고 하죠. 공법 영역, 여기 사법 영역, 이쪽 영역. 얘네들은 공통점은 비권력. 권력이란 건 이제 우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월하다. 우월한 일방적인 방향,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게 국가 작용, 이게 국가 작용이에요. 국가 작용. 그죠? 그래서 권력, 관리, 국고. 이 국고 작용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토지 수용. 그죠?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협의 취득. 이거 할 때는 철저히 사인관계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가 적용되고 어디까지가 적용이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2번에 보시면 이제 비권력적 작용에 이 두 가지가 있죠. 비권력이죠. 비권력. 관리, 국고. 관리, 국고. 근데 얘네들이 좀 알딸딸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보시면 국고작용에는 순수한 국고작용의 행정사부 있다. 이거 그냥 연필로 살짝 지우세요. 이제 행정법에서조차도 이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옛날에 구분해서 막 단문에 행정사법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안 나와요. 다행이죠. 행정사법 나오면 다 죽어. 왜? 말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은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이 좀 그런 쪽이 있어요. 이렇게 잘 포기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아 이제는. 자, 그래서 학설은 우리 다 버리시고 비권력자에는 기본권 학설은 나오면 신나죠. 버리고. 자, 넘겨보세요. 그렇다면 자, 여기 나오죠. 순수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권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헌법 이런 쪽 헌법 소원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본권이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국가한테 맞서 싸우는 거니까 우리 기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도 기본권 보호가 필요하냐? 개인과 개인의 관계인데, 민법에서 이거 순수하게 민법 영역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게 판례가 아니에요. 학설입니다. 학설. 그래서 좀 불안하죠. 관리 행정사법법이 아니라 순수한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본권은. 그래서 기본권 여기까지 미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왜? 기본권은 사인관계건 무슨 관계건 객관적 사회질서성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잖아요. 그걸 왜 갑자기 또 어렵게 괜히 헷갈리게, 그죠? 그래서 기본권은 어디든지 다 들어간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헌법소원 심판하고 국가배상 청구에서 여기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남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관리작용 침해에 대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두 번째 줄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작용을 침해했을 때, 관리작용으로 인한 침해일 때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줄 국고작용은 공권력으로서의 실질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권, 이거는 헌법소원이 안 돼. 헌법소원 대상이. 이유가 있죠. 이유가. 헌법소원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헌법소원 안 배웠어도 헌법 처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려야겠네요. 헌법 처음 하시는 분이 있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은요, 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헌법에 넣고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있어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이럴 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이거를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국고작용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들어가느냐라고 묻는다면 더 쉬운 반응은 뭐냐면 이때의 공권력은요. 이때의 공권력은 강제성, 우월성을 띄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고작용은 강제성, 우월성이 없죠. 그러니까 대상에서 탈락해. 관리는 조금 남아있거든. 관리는. 그런데 국권 아예 없어. 그래서 탈락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성이. 행정법에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행정법에 나오는 거 처분성하고 개념이 비슷해. 우월한 작용이 있어야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고작용 서로 맞짱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 간다는 거지. 근데 역시 이것도 이해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암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남는 건 이제 암기만 남아야 돼요. 그죠? 시험장에서 이것만 생각나니까. 국고 돼 안 돼? 이거만 문제. 국고 돼 안 돼? 이렇게. 거기서 막 생각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늦어.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공재 행사가 아니라고 판시했고 거기 그 나오죠. 박스 첫 번째 거 협의취득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BS 직원 채용 관계. KBS도 공사잖아요. 공사. 그죠? 한국방송공사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을 뽑아. 그러면 이때가 공권력성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달로 보시면 사법적 성격 성질을 지닌 공권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행사에 해당할 수 없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작년 우리 행정법 2차 시험 단문에 나오는 공법상 계약이에요. 이게 예비사용 채용계약, 공법상 행정법에서는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비사용 채용은 공고전행사 아니에요. 두 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헌법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그 번호 붙여 나오죠.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져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가배상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데 어떤 행동에서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금거놨죠. 여기까지가 국가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이게 협의설. 이 판례예요, 판례. 그 뒤에 오른쪽에 박스 나오죠. 이건 이제 헌재 판례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가배상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공무원의 직무로는 권력, 비권력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비권력은 얘 빼고 얘 뺍니다. 비권력이잖아요, 사실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는데 이럴 때 또 이것만 포함돼요. 왜냐면 판례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 판례는 그냥 막가파예요. 그래서 옆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이게 국고거든.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 금이 헌법소원도 안 돼. 그 다음에 이 국가배상도 안 돼. 그럼 얘 어디로 가요? 민법으로 하는 거예요. 민법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래서 국가배상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에 대한 사인적 효력. 여기가 이제 우리 또 법형에서 몇 번 나왔을 때 예전에는 여기가 되게 치열한 부분이었는데 그거 보세요. 막 그 옛날 그 지금 보시면 2차 시험에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이게 2차 표시인데 지금 안 나와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2차 안 보잖아. 헌법은. 땡큐죠. 자, 그래서 헌법에 대한 사인적 효력은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에도 법률관계도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제3자는 다른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국가와 나와 제3자 그죠? 여기 관계가 대사인적 효력입니다. 여기 관계가 대국가적 효력. 아니 대를 왜 붙이는지 어떻게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괜히 이게 대 같이 해버리니까 대국가, 대사 이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뭐 하는데 그냥 빼도 돼요. 빼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죠? 국가적 효력, 사인적 효력은 더 이해가 잘 되잖아. 괜히 대자 붙여가지고. 한번 누가 붙이니까 그냥 다 같이 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적 효력은
이게 원래대로 하면 민법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따라서 요구하기 시작하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들어올 수 있는 관계. 이게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사회적 세력들이 밑에 줄에 침해당할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본권을 국가 이외의 사인 간에도 확대 적용, 확대가 포인트예요. 이론적 배경은 두 번째 줄 이중적 성격론이 등장하면서 바로 밑에 줄 필연적으로 보편적 효력을 이게 이제 객관적 사회적 질서성. 그래서 국가 권력의 기속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인 상호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이념적 기초를 가지게 됐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국가가 나랑 제3자 사이의 관계에 헌법적 기본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얘랑 나 사이의 민법적 관계하고 헌법적 관계가 엉켜버리죠. 그럼 공법과 사법의 우리나라는 구별이 돼 있는데 공사법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럼 형사소송할 걸 민사소송해버리고 민사소송할 걸 형사, 이게 뭐야? 그러니까 공사법 구별은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관계인데 막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해서 이제 이론이 나온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이미 다 해결되어 있는 이론이에요. 그죠? 독일에서는 한 10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독일에서는 일본에 그래서 직접 효력설, 이게 연방노동법원, 독일의 연방노동법원에서 나왔던, 얘네들은 노동법원 이걸로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직접 사인상호 간에 헌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네 번째 줄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계약관계가 무효가 돼버립니다. 강력하죠. 그래서 강력한 건 좋은데 단점이 있어. 공사법이 무너진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떡하냐 했더니 이제 간접 효력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우려치면 헌재. 이게 이제 더 강력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네 번째 줄 보시면 사법의 일반 조항이란 매개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인상호간에 미친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 민법 관계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민법 104조나 이런 데 보면 사회적 미풍양소 이런 거 있죠. 그쪽 조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신의성실, 공서양속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온대. 그래서 직접적으로 안 들어온다 해서 그래서 간접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 법행 기출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사회적 간접 효력설에 의해서 헌법에 있는 조항들이 사법상의 법률 관계로 직접 적용되는 관계는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제가 말할 때 이렇게 없다 이러니까 있다 없다로 확실하게 나뉘는데 그 박스 쳐가지고 문제를 되게 좀 뜨뜻무지근하게 냈어요. 2014년인가 13년에. 그 지문을 보면 이제 다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행 헌법상으로 직접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타인의 권리나 이런 거에 침해하면 21조 사항에 의하면 손해배상 해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직접적인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헌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민법적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줄 밑줄 쳐 있죠. 헌법이 기본권의 직접적 사인 효력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 적용된다. 이 말은 직접 적용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게 명시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보통 생각 안 하지. 왜냐면 우린 뒤에 쪽으로만 눈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지문이 나오니까 우리 시험 문제 보면 말장난 많이 칩니다. 그거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론. 미국 이론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와. 그래서 이게, 근데 그래도 이제 이론 알아야죠. 그래서 미국은 이와 같은 행위, 우리랑 똑같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이제 특히 인종차별에 관련해서 이런 일이 많은데, 가령 흑백 버스라고 그러죠. 흑인들은 백인 버스에 못 타는 거. 이럴 때 나온 이론이 얘들은. 이 60년대 나왔던 이론인데, 그게 바로 국가행위 의제 이론입니다. 의제. 의제가 이게 포인트죠. 이게 뭐냐 했더니, 얘들은 이걸 인정 안 해. 이걸 인정 안 해. 이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민법 관계로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해, 국가가. 이런 거 없대. 그러니까 대사인적 효력 말도 하지 말래. 그런데 갑자기 연결이 된 게 뭐냐면 얘랑 조금의 관계라도 있으면 얘의 관계를 국가 행위로 치부해 버립니다. 의제해 버려. 의제. 즉 국가에서 재정 보조를 받았다. 그 흑백버스 회사는 국가에서 재정 보조를 받죠. 그러면 얘는 국가로 봐버려. 그럼 나하고 국가 관계는 대국가적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권이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행위로 의제시켜버린다 해서 국가행위 의제이론입니다. 국가행위 의제이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얘들은 그 다섯 번째를 보시면 사인의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국가작용인 것처럼 의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결론은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래서 누구 사람 이름까지 해서 다 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 외웁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그냥 연필로 살짝 역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기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지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제 사라진 거고. 자, 그럼 우리 현행헌법상 사인적 효력 규정이 없어요. 아무런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 판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게 판례죠. 밑에 세 번째 줄 박스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그래서 뭐 2조, 103조, 750조, 750조 불법행위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박스 위에 보시면 절대로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청구권적 기본권. 그러니까 오로지 국가하고만 성립되는 거 있죠.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이런 걸 일반인한테 뭐라고 얘기해. 일반인하고 관계가 성립 자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거리라든가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이런 사법 절차적 기본권. 이건 이제 법원이라만 상대하는 거고. 그 다음 참정권. 이런 건 뭐 도저히 사인적 효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예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기본권 보호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저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쉽니다.